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편에 이어 드골이 개혁과 우리의 아쉬움에 대하여 방송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드골은 파리 해방과 동시에 귀국하여 시민들과 함께 개선문 앞 대로를 행진한 후 자신의 인생 중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일을 시작합니다. 드골이 개선문 앞에서 파리 해방을 알리며 행진한 시기는 프랑스가 독일로부터 완전한 해방이 되기 1년 전이었지만 그의 행보는 거침없이 진행됩니다. 드골이 우파 민족주의자들과 좌파 레지스탕스 인사들을 함께 끌어안으며 깊은 고뇌 속에서 좌우가 함께 개혁 작업을 진행하기로 한 결정을 집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미국의 루즈벨트는 처칠이 무언으로 은근한 지지를 보내는 가운데 드골이 적폐청산과 개혁 작업을 강하게 반대하며 프랑스가 완전한 독립을 이룬 뒤로 미룰 것을 강요합니다. 그러나 드골은 루즈벨트의 이러한 생각이 프랑스 군정 실시 야욕의 일환으로 판단하고 그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며 자신의 의지대로 밀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드골이 루즈벨트의 의견을 우습게 보고 무시하듯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 중 핵심이 되는 이유는 군정 야욕보다는 다른 이유가 더 컸었습니다. 그것은 미국이 드골과 레지스탕스 모두 적폐 세력이며 매국노들로 결론을 내린 적폐 세력들이 독일의 비를 맞춰 세운 비시 정부를 승인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루즈벨트가 드골에게 노골적으로 적폐 청산과 개혁 작업을 미룰 것을 종용하자 그의 의견에 대하여 찬사에 가까운 지지를 했던 그룹은 드골에 의해 반드시 숙청을 통해 청산 절차를 받게 된 비시 정권에 관여한 인사들과 그 정권을 만들어낸 인물들 및 보직자들이었고 그들과는 다른 이유에서였지만 영국의 수상인 처칠과 그와 함께 움직이던 관료 조직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각자 다른 셈법이 있었고 그 셈법에 따라 득을 보게 될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비시 정부에 관여된 인사들의 셈법은 상황에 따라 드골의 칼날을 피할 수 있는 곳으로 도주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 반면에 영국의 처칠은 2차 대전이 마무리돼가는 상황에서 프랑스가 미국의 생각대로 군정에 들어갔을 경우 프랑스 입김이 미치던 적지 않은 분야에 자신들이 갈아탈 수 있는 기회가 생길 때 미국의 지지를 쉽게 받아내려는 속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드골은 그들의 셈법을 빠르게 읽어버렸고 이 상황을 피하고 그들의 야욕을 무너뜨리기 위해선 비록 부담스럽고 상황에 따라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상태였지만 일단 발등의 불을 꺼야 할 입장이기에 택한 그룹이 활동력과 조직력을 갖추고 자신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있는 강력한 좌파 세력인 레지스탕스였습니다. 드골의 이 결단은 유효했고 물론 프랑스가 독일의 잔재를 거의 지우고 전쟁의 잔여 영향력을 씻어낸 후의 일이었지만 레지스탕스는 드골의 지위를 받는 동시에 나름대로 한풀이처럼 원하는 행위도 할 수 있었고 그들만의 바람이었지만 프랑스 내에서 자신들의 세력도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기도 했었으나 결국 그들은 드골의 테두리 안에 가둬진 상황 속에서 그의 지위에 따라 그가 원하는 일들을 충실히 집행하며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전쟁 전부터 이미 국가 조직의 경험에 대한 확실한 틀을 갖고 있던 인사들이 프랑스 정권을 장악해버림으로써 설 자리를 잃고 천천히 도태되는 절차를 받게 되면서 역사의 장으로 스며들어가게 되는 운명을 걷게 됩니다. 드골은 프랑스의 영웅으로 추앙받기에 충분한 위정자다운 지휘 능력과 조직 운영 능력을 10분 발휘하여 열강들로부터 프랑스도 지켰고 동시에 좌파 세력이 활개치며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프랑스 내에 그들이 잔존으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을 막아내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지도력을 발휘했습니다. 드골이 프랑스를 독일로부터 해방시킨 후 한 1년의 상황들을 조명하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과거 상황을 돌이켜본다면 매우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일본이 2차 대전에서 패망과 함께 물러남으로써 자리를 잡았던 한국의 이승만 정권이 당시 미 군정을 강력하게 거부하며 받아들이지 않고 소련의 입김에 의해 움직인 남로당 세력과 그들이 선동으로 일어난 폭동들을 드골이 파리 수복 후 한 것처럼 완벽하고 강한 지도력으로 막아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나 이승만은 드골이 강력한 지도력으로 실행 능력을 보이며 미국의 군정 실시 야욕을 밀어냄과 동시에 매국 세력인 비시 정부의 적폐 인사들을 처단해버린 것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함으로써 사실상 한국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 아쉽고 억울한 일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함으로써 한국은 자연히 일본 식민 지배로부터 해방되었고, 당시 임시정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전 대통령이 해방된 한국의 제1대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의 통치 행위는 드골과 전혀 달랐습니다. 만약 이승만이 정권을 잡았을 때 드골과 같이 일본을 위해 앞잡이 노릇을 했던 매국노들을 처단해버리고 일본을 위한 논설이나 사설 등을 기재하며 한국인들, 특히 독립을 위해 혼신을 다하여 투쟁하던 독립운동가들을 어렵게 만들던 적폐 언론으로서 매국 행위로 이득을 챙기며 안위를 보장받던 언론사와 그 사주들을 드골처럼 숙청하고 처형해버렸다면 과연 한국의 현실이 지금과 어떻게 달랐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승만 정권은 일본 앞잡이 노릇을 하며 한국인에게 외구들보다 오히려 더 악랄하고 잔인했던 적폐이자 매국노였던 자들을 처벌하고 숙청하는 개혁 작업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과 손잡고 그들을 등용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승만 정권은 외형적으로는 한국 독립을 위해 싸운 투사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매국노로 불리던 인간들보다 더욱 매국노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한국 근대화의 열망을 시초부터 뿌리째 혼탁해지도록 하였고, 망국 행위에 잘 숙련된 인간들을 등용시켜 건국 초기 국가의 모든 조직을 매국노와 그 집안의 손아귀 속으로 들어가도록 한 결과를 냈었습니다. 그 결과 정치의 불안정과 사회의 이면성을 조성시켰고, 대다수 한국인들은 정치인들에 대하여 불신과 부정부패의 온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하였습니다. 물론 현재의 사회에서 과거 드골과 같은 강력하고 잔인할 정도로 밀어붙이듯 진행하는 개혁행위가 모두 좋다고만 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최소한 의식이 있고 진정 국가를 위한다는 생각이 있는 정치인들이라면 그와 같은 개혁의 정신과 자세는 되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당시 드골이 서슬이 펄했던 개혁 드라이브에 걸려들었던 나치 협력자들로서 조사 대상이 되었던 숫자는 150만에서 20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들 중 체포되어 조사받은 자가 99만 명 정도였으며 최고재판소와 숙청재판소에서 재판된 사건은 57,100여 건이었습니다. 이들 중 6,766명이 사형 선고를 받았으며 이 중 782명에게 사형을 집행했었고 2,802명에게 유기징역을 언도했으며 3,578명은 공민권을 박탈했습니다. 또한 시민재판소에서 11만 5천 건을 재판에 넘겼으며 이들 중 9만 5천 명에게 부역죄를 선고하였고 공직자 12만여 명을 행정처분하였습니다. 이렇게 진행된 드골의 부역자 청산 드라이브에 걸린 대상들 가운데 프랑스 정부의 각종 공무원 중 재판을 받고 처벌된 사람은 군대 장교들이 4만 2천여 명이었고 정부 관료가 2만 8,750명이었으며 경찰 간부도 170명에 달했고 판검사 334명, 헌법위원 18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숫자는 어디까지나 공식적인 것이었고 실제로 숙청된 나치 협력 인사들의 숫자는 이보다 훨씬 많았다는 것이 정설이었습니다. 후일 드골은 회고록에서 적어도 1만 명 이상 사망했다고 기록했었기 때문에 그 숫자는 레지스탕스가 진행한 숙청 작업으로 사형 집행된 숫자까지 합친다면 거의 10만 명에 이른다는 설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강한 드라이브로 진행한 나치 협력자 청산 작업과 개혁 드라이브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시작되어 갔고 따라서 선고된 형량을 모두 채우는 나치 협력자들은 점차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또한 1951년에 이르러서는 강제노동형 수용자 406명이 가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 비록 나치 협력자들이 일부 가석방의 운전을 받아 풀려났었지만 이들은 사회에서 부역죄라는 형벌이 계속 발목을 잡아 정상 활동이 불가능했습니다. 피선거권은 말할 것도 없고 투표권도 박탈당했으며 공직은 당연했고 언론이나 국영기업체에도 진출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들은 풀려난 후에도 많은 고통과 손가락질을 받아가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프랑스 사회에서 일반 시민들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누리지 못한 것은 당연했고 당연히 경제적인 면에서도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프랑스의 나치 협력자들에 대한 청산 작업은 드골 시대로 모두 마무리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프랑스는 1964년대에 자국 형법의 반인도적 범죄에 관한 법을 병합시킴으로써 국가 반역죄와 반인권 범죄 그리고 인종차별 범죄에 관해 시효가 없이 체포해 재판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이 결과 미테랑 대통령의 좌파 정부는 1983년 과거 독일의 프랑스 정복 시절 레지스탕스의 영웅인 장 물랭을 고문 살해한 리옹 지역 나치 게슈타포의 바르비를 남미 볼리비아에서 체포해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재판에서 바르비에게 그가 행한 죄목에 타당한 것은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당연했었지만 당시 프랑스에서는 이미 사형제도가 폐지된 상태였으므로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수십 년이 지난 1992년에는 드골이 나치 협력자 숙청과 적폐청산을 진행하며 개혁 드라이브를 진행할 때 도주했던 폴 투피에가 비록 도주하여 체포할 수는 없었지만 두 차례나 골석 재판을 진행하여 사형 선고를 내렸었습니다. 폴 투피에는 체포되어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이때 그의 나이는 79세의 고령이었습니다. 비록 이미 너무 늙어 사실상 생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었지만 그럼에도 정상 참작은 없었고 두 사람은 모두 수용생활 중 감옥에서 옥사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며 다음 방송에서도 드골의 개혁 프레임은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방송이 편안한 시청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알림 선택도 부탁드리며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